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뭐 국채 금리가 한 2.7%까지 찍으면서 기술주들이 이러다가 또 이자 많이 내야 되고 또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반대로 또 금융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최근에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때문에 사실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트리거가 됐던 사람이 바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입니다. 지난 1월 13일에도 인준청문회 때 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거나 좀 빠르게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5일 날 또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차세 대표를 한 5월 달에 좀 축소해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출렁 안 거렸다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FOMC 의사록을 막상 열어보니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0.5%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2017년, 2018년도에는 한 매달 한 500억 달러 정도는 좀 국채를 좀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웬걸 뭐 한 950억 달러 정도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럼 2배 정도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럼 큰일 났다 해서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대차세 대표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죠, 자산이. 근데 이걸 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축소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축소를 하면 주식시장에는 일시적인 영향은 좀 미칠 수 있어요. 2017, 2018년도. 그렇지만 큰 흐름을 보면 쭉 뭐 경기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지나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때보다는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4월 달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4월 달은 70% 확률로 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1분기 때는 좋지는 않았어요. 뭐 전쟁이나 기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4월 달은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적 시즌이 한 월말 이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는 월 초에는 영향을 받겠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4월 달에는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잘렸는데 4월 달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계속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고 박스권 등락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60일선을 돌파하고 눌러주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는 강하네. 120일선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60일선 지지력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 초에는 약간 좀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후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또 그 실적이 발표된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반등 후에 또 눌림목을 줬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겁니다. 아마 애플이 그 월 말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뭐 기술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정은 좀 인내할 수 있다. 바이든이 항상 강조를 하죠.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최근에 우리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희소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도 받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가 되면서 약간 그런 영향도 받아요. 외국인들이 당장 뭐 안 좋은 사태 벌어지면 당장 코스피부터 대형주부터 빼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져도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기다 뭐 상하이 봉쇄되고 그럼 우리 공급망에 차질이 있겠다 이런 우려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은 약간 좀 조정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세계 최초로 엔데믹을 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외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차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만 코스닥은 2차 전지를 등에 업고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뭐 60일선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까요? 바로 성장주와 또 리오프닝과 그다음 정부의 정책주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간다면 뭐 4월장 무난한 대응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성장 섹터는 2차 전지, 반도체 여기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왔고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지수가 올라가려면 2차 전지 섹터나 게임주들이 강해져야 된다. 근데 게임주들은 위메이드가 메타버스 또는 블록체인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버블이 너무 많이 끼었구나 이런 인식이 못 가는 것이고 2차 전지는 그동안 악재 때문에 눌러졌지만 이제 성장 섹터로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좀 다른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다. 일부 뭐 경제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는 틀렸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 2차 전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LNF나 에코프로 이걸 아직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어느 쪽에서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이제 이걸 보자고요. 2차 전지는 끝났다 그랬는데 제가 아니다. 5월이 되면 4월이 되면 LNF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를 견인해 준다. 그 다음에 손남매가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제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다음에 연쇄적으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는 왜 금리 인상 우려감에도 성장 산업으로 뜰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이 2차 전지는 성장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시죠. 자, 최근에 바이든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인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인도는 러시아에서 싼값에 원유를 들여오고 있어요. 대단히 뿔이 났습니다. 야, 너희들 두고 봐. 내가 큰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인도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인도 또 파키스탄, 중국 여기가 접경이 지역이 카슈미르 지역이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처음에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분쟁을 했는데 여기서 중국이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파키스탄과 협업을 통해서 인도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자,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사일 같은 거 많이 사들여야 되는데 그 대부분 65%가 러시아산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무기 공급 안 해? 이렇게 되겠죠. 물론 미국이나 서방에서 달래주기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는 이야기죠. 인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럼 이제 서방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계륵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죠. 그게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전략적인 인내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도 자, 우리가 외교안보 블록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보겠다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도 하다 그래요. 야, 그럼 우리 취입식에 좀 고위직 한번 보내볼까? 이런 이야기가 솔솔 풍긴다는 거죠. 한미 관계는 어쨌든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인도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특히나 중국의 전기차 성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배터리의 강점을 받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독일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다른 데서 사 들어오면 천연가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도 이 난리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천연가스 수급 문제, 원유 수급 문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 제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차나 뭐 이런 친환경차가 앞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이제 뭐 2030년, 2050년에는 안 만든다고 하죠. 지금 내연기관차를. 그렇다면 앞으로 이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제재를 단행을 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이 루블화 가치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환율이 폭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앞으로 루블화를 달러를 회의로 반출하게 되면 당연히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야, 왜 유출을 하지 마. 그리고 원유나 천연가스 좀 싸게 좀 팔아 해서 싸게 팔았더니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재 무용론이 고개를 슬슬 들이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EU에서는 지금 천연가스는 중단 안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석탄을 수입을 중단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국에서는 만약에 EU에서 석탄을 중단하래 그러면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럼 중국에다 팔고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드디어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켰어요. 과거 우리 6.25 때도 이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 어려우면 우리 무기 빌려다가 사용하고 다음에 갚아.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대만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되는데 러시아는 자꾸 우회를 찾죠. 인도나 중국. 근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뭐 원유나 또는 석탄을 수입을 하면서 이쪽에다 위안화를 지급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러시아를 막는 데는 한계는 있고 그럼 중국을 막아줘야 되는데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예요? 대만이죠. 그러니까 자꾸 대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한다. 펠로시가 하원 의원들을 끌고 대만을 방문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야, 너희 가만두나 봐라 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의 전시 상황과 맞먹는다는 거죠. 우리 영내에 백이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펠로시 의장이 코로나에 확진됐대요. 모르겠어요. 진짜 확진이 됐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확진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중국의 입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러시아에 의해서 중국도 대만을 노릴 거란 이야기죠. 물론 러시아를 보고 노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은 여기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로 중국의 앞바다 대만이 있기 때문에 태평양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럼 바로 대만만 없으면 태평양을 진출해서 미 서부 본토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뭐 600만 대로 늘어나면서 2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내연기관은 얼마 상장을 안 했죠. 한 4% 이 정도밖에 상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빠른 성장 때문에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리튬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말도 안 되잖아요. 한 몇천만 원이면 살 걸 1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리튬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0배 정도 튀어 올라왔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산물인데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은 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정상적으로는 안 되고 미국의 뭐 환율이나 또는 무역 공격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무기화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깔리면서 히토류나 이런 리튬을 확보를 하려 한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뭐 이렇게 계약을 했던 물량 있죠. 그것만큼 중국은 이미 리튬 채굴이나 뭐 이걸 또는 채굴 회사나 광산 지분을 인수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미국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뭐 야, 우리도 캘리포니아나 네바다주에 있는 그 매장된 리튬을 확보하자. 그래서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미중 분쟁이 또 우크라이나 이 분쟁이 이제는 에너지 쪽으로 옮겨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중국의 히토류가 세계를 흔들듯이 전기차가 또 어떤 새로운 내관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리튬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근데 이 리튬 가치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수백조 어떤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그래서 천정부지로 몸값이 뛰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리튬을 이제 사실은 뭐 재활용하면 되는데 리튬은 여기 보시면 볼리비아 그 우유니 사막, 소금 사막 아래에 리튬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재련을 하게 되면 문제가 환경 오염이 발생해요. 그래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가 제일 많이 채굴이 되고 불명예스럽게도 그쪽이 가장 항공 오염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자기들이 하기보다는 중국에 의존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리튬은 지각 내에서 보면 아주 극소량이에요. 구리 아연보다는 압도적으로 적어요. 언젠가는 석유처럼 고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활용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 내에 폭발 물질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꼴랑 해봐야 농기계나 전기 자전거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국내 기업이 SK가 세계 최초로 폐배터리 내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표했어요. 근데 5월 달에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맹 사업을 본격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뭐 각 배터리 업체들 삼성, SK, LG 그리고 현대차까지 가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이 폐배터리 또는 리튬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전기차주들은 제일 먼저 LNF가 올라가요. 그다음 에코프로 BM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첨보나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얘네들이 쉬어갈 때 테슬라가 약간 쉬어가잖아요. 근데 다시 테슬라가 올라가 주면 그때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 그다음 폐배터리 관련주, 전기차 장비 업체들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죠. 자, 이 미국의 서열 3위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거죠. 대만 관계법이 4월 10일 날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 상당히 좀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어. 어쨌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실이라고 보더라도 일단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게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 때문에 히토리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공이 넘어간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합니다. 새로운 그 무언가를 원해요. 그러니까 신선한 것만 골라가시면 됩니다. 이미 원전주들 일부 종목 빼놓고 나머지는 다 쉬어가잖아요. 그러니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미중 간의 전쟁은 일단은 미중 간의 관계 악화는 일단 항상 대만이 문제예요. 대만이. 자, 대만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만 없으면 바로 태평양을 통해서 미 본토, 서부 본토를 때릴 수 있고 또 대만이었고 이 남중국해에서 잘해야만 이 걸프만에서 원유 수송로를 확보를 해서 요렇게 해서 남중국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먹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갑자기 중국을 좀 껴안아야 되는데 중국을 자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이번에 봤더니 러시아는 가만히 놔둬도 우크라이나가 잘 해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기만 좀 대주고 또 식량만 좀 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부채학살이나 이런 인권 유린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 세계가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중국을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국이 제재를 하면 러시아로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제 슬슬 우리가 좀 단속을 해볼까 해서
좀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중국이 이번에 상하이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봉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리커창이 하는 이야기가 야, 시장이 충격이 상당히 시장 충격이 센데 우리가 통화 정책상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지중률이나 대출 우대 금리 LPR을 인하를 단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 고유가, 그다음 고금리, 자, 그다음에 유가 금리 환율. 예.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괴롭히는데 지금 세 가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달러 강세는 조금 늦춰지고 있지만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린 것은 뭐냐?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되고 정말로 중국 때문에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게 어렵다면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생각을 해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환시장으로 언제든지 제대로 괴롭힐 수 있구나. 중국에 있는 자금을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뭐 2%, 3% 금리 주면 미국도 한 2%, 3% 금리를 올려준다면 제로 금리에서 그럼 우리가 굳이 뭐 서서 중국의 풀코스 정식 요리를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에어컨 바람 쐬면서 햄버거를 먹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미중 간의 관계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열 초기의 관련주들이. 그리고 히토류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전 세계 매장량이나 이런 부분이 러시아가 4위고 중국이 1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어떤 IT 산업의 가장 중요한 히토류 이게 전략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이고 최근에 가격도 중국 내에서 한 달 전에 비해서 1.5배나 1.6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온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민주당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약간 대중국에서는 좀 친화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친미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런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제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히토류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일단 차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주도주는 히토류가 될 수가 있다. 이제 테마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승 초기에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그림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토끼처럼 팔딱팔딱 뛰어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쪽이 바로 앞으로 어쪽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플라잉카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1분기 베스트, 월간 베스트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에 7시 40분에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플라잉카가 이제는 자율주행보다 먼저 떠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인가 그제였죠. 안철수 위원장이 현대차를 방문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야, 앞으로 뭐 전기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 잘 만들어 보자. 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이 플라잉카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이쪽을 좀 발전시켜 보자.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둘이 이동을 할 때 자율주행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자율주행차가 시대보다 이 플라잉카 시대가 먼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주식시장은 새로운 꿈을 먹고 삽니다. 항상 새롭고 의외의 것이 상승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게 뭐냐? 이건 뭐예요?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드디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잉카는 하늘을 나는 건데 자, 최근에 이 에어택시 선도기 오버에어가 야, 인프라만 교체해주고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면 이쪽은 틀림없이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상용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용인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단 10분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된소리를 맞았어요. 얼마 전에 한번 올라가려다가 된소리를 맞은 이유는 이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 이것 때문에 좀 괴로웠다는 거죠. 용산이 여기가 있죠. 지금
이 노플라이 존이 여기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근데 만약에 용산으로 옮긴다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한강에서 드론 띄워서 인천까지 달리려고 하는데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잘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플라잉카 관련주들이 뛰어오르려다가 약간 멈칫거렸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비행 금지 설정은 최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또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3월 25일 날 국토부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야, 플라잉카나 드론 이런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안철수 위원장도 현대차를 방문하면서 이쪽에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항상 시장은 의외성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이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커 나갈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쪽 시장은 2040년 기준으로 보면 1조 6천 또 2050년도로 5조까지 한다는 거죠. 2040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뭐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하나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뭐 2040년에는 1,800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예요? 한 1,000배 가까이 튀어오르죠. 여기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언스트 앤영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나가는 IB, 모건 스탠리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커진다면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될까요? 봤더니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항공기 업체들도 참여하고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참여하면서 그 300개 기업이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플라잉카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이야기죠. 플라잉카는요, 그 수직 이착륙하는 것하고 또 도로를 이륙했다가 달리는 것하고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지 헬기 드론용이 있고 경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려서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도로를 달리는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도 많이 출사표를 던진다는 이야기죠. 먼저 하나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시대보다 플라잉카가 먼저 시대가 올 것이다. 이야기했던 오버에어하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했다고요. 여기에 현대차가 출사표를 던졌고, 야,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 그러니 롯데나 아니면 뭐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에서 야, 쟤들 저런 거 보니까 나중에 서로 합종 연행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일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M&A 대상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의외에 악재가 있었지만 잘 딛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꿈이 있는 산업인데 정부에서 정책을 도와주네. 그리고 각 기업들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다 뛰어드네. 그렇다면 아까 그 그쪽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차 시대보다는 좀 빨리 올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정된 게 베셀 같은 종목입니다. 베셀을 좀 20선 찍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셀을 제시해 드렸다고요. 근데 베셀이 갑자기 목요일 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왜냐하면 현대차하고 국책 사업으로 드론 항공기를 개발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가 또 없을까? 있습니다. 18개 플라잉카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 움직이니까 이 세 개. 지난번에 월요일 날 제가 좀 인기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 그 시간에 포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7시 40분이었다고요. 한 9시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실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니까 이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급등주를 발굴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약간의 인내는 필요합니다. 저도 리포트를 매일 쓰는데 증권사 리포트처럼 그 이번 주 공략주에서 현대사로 보내드렸죠. 이게 제시해드린 후에 730%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최근에 시장이 좀 답보 상태에 있지만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는 텐베그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증권사 다닐 때 호텔신라 뭐 이런 종목들 또는 이 한국경제TV 와서 신풍제약을 급등하기 바로 전날 제시를 해드려서
24배나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저희 고객 중에서도 HLB로 2억 5천 가지고 100억 넘고 200억까지 만든 분을 봤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정말로 좋은 텐베그 종목은 우리 자산을 크게 불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은 투자자에게는 용광로를 끌어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괴로운 일이다. 그렇다면 바로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없냐. 그래서 저는 텐베거가 아니라 원베거, 툰베거 또는 50%만 상승하는 반베거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미국 여행 가면 버거 맛집 가보고 싶잖아요. 자, 주식을 하면 한국경제TV에서 버거 맛집처럼 잘하는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없을까? 또 투자자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저의 전략을 잘 들으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를 앞서가는 전략을 되도록이면 제시해드립니다. 물론 저도 틀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좀 맞고 미래를 제시해드려서 지금 3월 그리고 1분기 때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이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사료나 또는 이런 한신기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고객들 중에 좀 아까워하신 분이 계세요. 너무 빨리 팔았다. 자, 이번 주에는 원전주만 공략하자. 그래서 탑픽으로 한전주다 하면서 한신기계를 좀 문자로 보내드리고 또 같이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도 나오고 최근에 로봇주가 움직인다면 휴림로봇 이건 이제 2번 리포트를 해드렸고 또 어떤 천연가스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112%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주 GS도 공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배 뭐 이렇게 종목들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도 상승을 하고 최근에는 이번 주에는 자 이번에는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안 판다고 해. 그렇다면 이 곡물을 전 세계 수입업자에 유통하는 신성홀스티스 같은 종목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해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하루 쉬었다가 연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왔더라는 이야기죠. 뭐 샘표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 아주 폭발적인 랠리는 안 나오고 저도 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올라간 종목도 있고 또 플라잉카 같은 종목은 강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자, 앞으로는요 그 거리두기를 더 완화하게 되면 이 거리두기 완화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 별로예요. 대신 공략해야 될 건 에스테틱 관련주입니다. 미용 관련주들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하이로닉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저는 또 리포팅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제시해드렸고 또 우리가 모르지만 체형이 좀 큰 분들은 또 이런 관련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구문을 제시해드렸는데 쭉 올라가서 한 72%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비올이나 이런 종목도 약간 얘는 기다렸어요. 근데 역시 외국인이 끌어올리면서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어쨌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 올라간다. 국회 쿨쿨 낮잠 자고 있죠. 이 관련주가 세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안 팔아드렸더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선에 지지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20선에 지지되고 양봉을 뽑아 올리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제시해드렸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한 6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잘했을 때 그리고 저 맘만 먹으면 힌트 수익률이 아주 좋아지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이제 이걸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제대로 못 해드리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장 초반에 그랬는데 이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고 종목들이 팡팡 잘 튀어오를 때 보면 대부분 새로운 거 그리고 시장에 알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 이 시장 상황과 가장 잘 들어맞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가장 잘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플라잉카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국고처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먼저 살짝 움직였다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잉카나 2차 전지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도 지금 시장에 곽강을 받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관왕이 변나는 저의 전략을 토요일, 일요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11시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이 어려운데 제 전략을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일지율 체험권도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선정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